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것이 한국에서 날아다니는 거지? 이건 분명히 한국이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항상 기술을 베끼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그 기술을 다시 훔쳐가고 싶어 했죠. 뒤늦게 밝혀진 이 사건은 미국에서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톤입니다. 국방정보국 DIA 소속 분석관이죠. 공군에서 20년 복무했고 F-22 조종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적성국 항공기 식별이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2025년 3월 15일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든 영상 한 편이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 동료 분석관 젠슨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시리아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RC-135 정찰기가 우연히 포착한 장면이었죠. 화면 속에는 전투기 한 대가 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EMP 폭발 직후인데 저게 어떻게 날아다니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5분 전 근처에서 대규모 EMP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 여파로 반경 50km 내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됐습니다. 러시아 Su-35들은 제어를 잃고 비상 착륙했고 우리 MQ-9 리퍼 무인기까지 모두 추락했어요. 심지어 지상의 SAM 미사일 시스템까지 먹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 전투기만은 멀쩡히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EMP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컴퓨터 분석 돌려봐. 제가 젠슨에게 말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커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매칭률 97.3% KF-21 보람의 한국.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기체 형상, 엔진 배치, 날개 각도, 심지어 랜딩 기어 형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KF-21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EMP 환경에서 작동하는 건 6세대 전투기에서나 가능한 기술이었거든요. 미국조차 F-35나 F-22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젠슨, 이거 진짜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3중 검증했어. 100% 확실해. 젠슨의 대답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브래들리 국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스톤, 회의실로 와. 지금 당장. CIA 극동 담당 부국장, NSA 사이버전 담당관, 공군 정보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까지. 지하 3층 기밀 회의실에는 이미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긴급 회의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이 본 영상은 레벨 1 기밀입니다. 브래들리 국장이 엄숙하게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다시 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추가 영상들도 있었어요. 키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무인기, 지중해 함대의 레이더까지.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혹시 위조 영상의 가능성은? CIA 분석관이 물었어요. NSA에서 픽셀 단위까지 분석했습니다. 100% 실제 영상입니다. 브래들리 국장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문제는 이겁니다. 국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전파 스펙트럼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EMP 폭발 전후의 전자기 신호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다른 모든 항공기는 전자 서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만은. 국장이 말을 멈췄어요. 그래프의 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KF-21로 추정되는 기체의 신호였는데 EMP 폭발 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군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국장이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문서였어요. 프로젝트 팬텀 코드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특별 접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AP 레벨 분류였죠. 국장의 설명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SAP, 즉 스페셜 액세스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의 기밀 프로젝트를 뜻했어요. 양자 위상 조작을 통한 완전 스텔스 시스템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레이더 회피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스크린에 기술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복잡한 양자역학 수식들이었어요. 빛의 굴절까지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투명화가 가능했죠.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합니까? 국무부 관리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MIT, 칼텍, 스탠포드의 최고 물리학자들이 참여했죠. 하지만 국장이 말을 멈췄어요. 기술적 한계와 천문학적 비용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보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김철우 박사였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물리학자였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식 기록상으론 2018년 3월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국장의 대답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거든요. 브레이크 자국도 스키드 마크도 없었어요. 차량은 너무 깔끔하게 전복되어 있었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도 치과 기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20년간 현장을 다닌 제 직감으로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위장 사망 같습니다. 브래들리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철우 박사가 살아있다면 팬텀 코드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CIA 관리가 물었어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스톤 요원. 예, 국장님. 한국으로 가십시오. 한미기술협력 시찰단 위장 신분으로 들어가서 진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번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20년간 적성국 정보만 다뤄왔는데 이제 동맹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야 한다니. 한미기술협력단의 일원으로 위장한 저는 곧바로 경남 사천의 KAI로 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방산협력 강화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제 진짜 임무는 김철우 박사와 팬텀 코드의 진실을 찾는 거였어요. KAI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됐습니다. 와, 이 정도 규모였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최첨단 조립 라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동체를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KF-21 양산 1호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KF-21의 유려한 곡선과 스텔스 형상은 F-22나 F-35에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월 4대씩 생산할 예정이에요. 김태준 KAI 상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 표시가 있는 별관이었어요. 그곳만은 일반 견학 코스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저기는 미래기술연구소입니다. 6세대 전투기 관련 연구를 하죠. 김 상무의 대답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견학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곳은 보안상 어려워요. 김 상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파일럿 슈트를 입고 KF-21에 탑승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님이 직접 타신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김 상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공군 참모총장이 시제기에 탄다는 건 절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공군 참모총장이 F-22 시제기에 탄 적은 없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어떤 시험 비행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EW, 즉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입니다. 김상무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비행 중계 영상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4,500m 상공에서 시속 1,200km로 비행하는 KF-21의 모습은 예술이었거든요. 마치 하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AESA 레이더 성능이 F-35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KAI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의외였어요. 탐지거리가 200km를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도 64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F-35의 APG-81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별도 연구구역에서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MUM-T라고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가 한창이었어요. 무인기와 유인기가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협력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전 개념입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어요.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KF-21 함대가 4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무인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KF-21이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이건 명백히 6세대 전투기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언제쯤 실용화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2030년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장의 대답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워싱턴에 1차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6세대 전투기 기술을 이미 연구 중이고 일부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브래들리 국장의 답시는 간단했어요. 김철우 박사의 흔적을 찾으세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정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KAI 엔지니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부산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민호는 30대 중반의 진지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우 박사를 찾고 계시죠? 제 표정을 보고 정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전 그분을 직접 봤습니다. 3개월 전에요. 살아계세요. 어디서요? 저는 즉시 물었어요. 그건 복잡한 얘기입니다. 정민호가 주변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때 카페 밖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는데 명백히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감시받고 있는 것 같네요. 정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자리를 옮깁시다. 저는 즉시 일어났어요. 뒷골목으로 빠져나가면서 정민호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2018년 위장 사망 이후 줄곧 은신해 오셨어요. 왜 그래야 했죠? 미국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대요. 2017년 말에요. 정민호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요? 중국 정보기관 MSS라고 들었습니다. 정민호의 대답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중국이 김 박사를 노렸을까요? 팬텀 코드 때문이에요. 그 기술이 완성되면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며칠 후 정민호의 주선으로 저는 지리산 깊숙한 곳의 안전가옥에서 김철우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7년간의 은신 생활이 그를 많이 지치게 한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온 요원이군요. 김 박사가 첫마디를 했어요.
팬텀 코드가 정말 완성됐습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 박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꿈을 한국에서 이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말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조국 미국을 위해 연구했지만 결국 타국의 위협을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했던 과학자의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시리아에서 목격된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 박사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김 박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리아에서 본 것은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완전한 팬텀 코드가 아니라 부분적 적용 버전이었죠. 누가 만든 건가요? 그것을 알면 당신은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김 박사의 경고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중국입니다. 김철우 박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에 따르면 중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순한 기술 탈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중국은 교묘한 삼중 전략을 썼다고 했어요. 첫째, 팬텀 코드 기술 자체를 얻으려 했고, 둘째, 한국이 미국 기술을 도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양국 간 불신을 조장하려 했으며, 셋째, 저 자신을 제거해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리아에서 제가 연구했던 초기 자료를 중국이 훔쳐갔어요. 2017년에 말이죠.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프로토타입을 만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정부 내부에도 중국의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위직 몇 명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제 연구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김 박사의 폭로에 저는 경악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국방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민호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KAI 시스템에 대규모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중국 해커들이 KF-21 설계도를 훔치려고 했어요. APT-40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APT-40은 중국 해군 정보부 산하의 엘리트 해킹 조직이었어요.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관련 정보를 노리는 집단이었죠. 막아냈나요? 제가 물었어요. 다행히 우리 사이버 보안팀이 실시간으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요? 해커들의 접속 경로를 역추적했는데 정민호가 말을 멈췄어요. 어디서 접속했나요? 미국 국방부에서였습니다. 펜타곤 내부 IP에서 중국 해킹팀에 접속 정보를 제공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정말로 미국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겁니다. 즉시 워싱턴에 긴급 암호 통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국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스톤, 이 통화가 안전한지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군용 위성 통신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통화를 끝낸 후 저는 김 박사와 정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겠네요. 김 박사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충분히 위험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도. 김철우 박사, 한국국정원, 그리고 제가 함께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과 내부 배신자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역정보 작전이었어요. 가짜 정보로 그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국정원 최 과장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최 과장은 30년간 대중국 정보전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교했어요. 김 박사님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소식을 흘리는 거죠. 양자 투명화 기술의 완전 구현 버전을 말이에요. 우리는 김 박사가 혁신적인 양자 필드 조작 기술을 개발했다는 허위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로 KF-21이 모든 스펙트럼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그는 실제로 연구했던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가짜 연구 자료를 만들어냈어요. 양자역학 공식들과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포함된 완벽한 위조 문서였습니다. 이제 누가 낚이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연구 자료를 특정 경로로 유출했습니다. 워싱턴 내부의 의심스러운 인물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였어요. 국방부 내부 기밀망을 통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8시간 만에 중국 해킹팀이 반응했거든요. APT-40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IP 역추적 결과였어요. 미국 국방부 1링 3층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의 보고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링 3층은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더 정밀한 추적 결과 리처드 헤인즈 차관보의 개인 사무실에서 나온 신호였습니다. 헤인즈는 30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줄곧 일해온 국방정책의 산증인이었죠. 설마 그가 중국 스파이였다니.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최 과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정교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김 박사가 핵심 자료를 서울 시내 특정 장소에 숨겨뒀다는 가짜 정보를 헤인즈에게만 전달하는 거였어요. 보안상 직접 전달은 불가능하고 지정된 장소에 USB로 숨겨뒀다는 내용의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엔 물리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그 장소에 중국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헤인즈가 중국에 정보를 넘겼다는 결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헤인즈와 연결된 다른 인물들도 드러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국무부에도 한 명 더 있습니다. 최 과장이 말했어요.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제럴드 윌슨이에요. 30년간 지속된 거대한 스파이 네트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 보고할 때입니다. 저는 브래들리 국장에게 긴급 암호 통화를 걸었어요. 헤인즈가 중국 스파이라고? 국장의 목소리에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사진과 통신 기록, 그리고 물리적 접촉까지 모두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윌슨도요? 네, 그것도 확인됐습니다. 국장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FBI와 CIA의 비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들이 자신들이 발각됐다는 걸 알면 위험해질 거라는 말씀이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미 공조로 워싱턴 내부 수사가 비밀리에 시작됐어요. FBI 방첩부와 CIA 내부 보안팀이 합동으로 헤인즈와 윌슨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배신자들이 드러났어요. 30년간 중국을 위해 일해온 거대한 스파이 네트워크가 존재했던 거죠. 총 7명입니다. FBI 방첩부장이 브리핑했어요. 국방부 3명, 국무부 2명, 그리고 CIA 내부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정민호도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한국 국정원에서 확인해준 사실이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정민호가 사실은 중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저를 김 박사에게 연결해준 것도 모두 중국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역이용한 셈이 됐어요. 최 과장이 말했어요. 한 달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철우 박사가 워싱턴에서 전 세계를 향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김 박사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MBC, 그리고 한국의 KBS, MBC, SBS까지 모든 주요 방송사가 나와 있었죠. 이런 규모의 언론 관심은 처음 봤어요. 30년 전 미국에서 팬텀 코드라는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김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팬텀 코드라는 이름 자체가 대중에게는 처음 공개되는 거였거든요. 양자 위상 조작을 통한 완전 스텔스 기술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직적인 방해로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저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차근차근 진실을 공개했어요. 중국이 어떻게 미국 내부의 거대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리처드 헤인즈 국방부 차관보는 30년간 중국을 위해 일해온 고위 간첩입니다. 김 박사의 폭로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그때 FBI가 준비한 결정적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공개됐습니다. 헤인즈와 중국 정보기관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었죠. 수십 차례에 걸친 기밀 정보 전달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지속된 배신입니다. 한 기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더 충격적인 건 헤인즈뿐만 아니라 다른 배신자들의 존재도 함께 공개된 거였습니다. 정민호를 포함해서 한미 양국에 침투한 중국 스파이들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제가 증언석에 서서 말했어요. KF-21 개발을 방해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하려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 정부 고위직에 30년간 잠복해 있던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국제 정치의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김철우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이 끝나고 진정한 과학자로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2년 후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처드 헤인즈는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제럴드 윌슨은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민호는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는 뿌리부터 완전히 해체됐어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브래들리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방위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 세워진 이 연구소는 미래 방위기술의 새로운 메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철우 박사님이 초대 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김 박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자유롭게 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죠. 30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자유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KF-21이 말레이시아에 48대, UAE에 24대, 그리고 폴란드에도 32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였어요. 총 104대의 해외 수출이 확정된 셈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방산 강국이 됐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F-16의 아성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브래들리 국장도 인정했어요. KF-21의 글로벌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에 맞서는 자유진영의 기술적 승리였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팬텀 코드 프로젝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가 최첨단 연구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미 공동연구센터에는 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MIT, 칼텍, 스탠포드에서 온 미국 연구진과 서울대, KAIST, 포스텍에서 온 한국 연구진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본격화됐어요. 연구소 부소장이 브리핑했어요. 2035년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 설립된 한미공동연구센터에서 보안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관에서 기술 보안 담당관으로 역할이 바뀌었죠.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꿈의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김철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임무를 통해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과학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리아 상공에서 포착된 그 미스터리한 전투기의 정체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영상이 촉발한 일련의 사건들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줬어요. 한미 동맹이 기술과 정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면서 우리는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팬텀 코드가 완성되어 자유진영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30년 전 불가능했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